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한 거야. 결혼할 때 집 산다고 도와줘. 찬우 조리원 비용도 다 지원해줘. 집에 올 때마다 냉장고 털어가면서 손주 태어났다고 아기 용품까지 다 지원해줬는데 뭐가 너무한 거니? 엄마 손주 좀 봐주시면 어디 덧나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 자식도 힘들게 키웠어. 근데 또 손주 키워달라고. 니네 아이인데 이내가 키워야지. 키우지도 않을 거면서 놓기는 왜 나왔어? 엄마, 내 다른 집에서도 다 봐준단 말이에요. 그럼 니네 처가 집에 봐달라고 해 봐주기 싫다는 사람한테 매달리지 말고 한 달에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럼 되잖아요. 100만 원이면 왔다 갔다 차비 들지. 장 봐야지. 존주 필요한 거 한두 개 사주면 끝이야. 그리고 내가 버는 게 그것보다 훨씬 많아. 엄마 그러면 저희 일하는 아주머니 구하기에 한 달에 200만 원만 지원해 주세요. 그걸 왜 내가 주니? 네 그럼 애를 봐주시던가요? 아무것도 안 해. 주시면서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야 이놈아, 엄마하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그래. 자돈한테 가서 봐달라고. 해 자돈이 봐주면 반반씩 생각해 볼 테니까 아버지의 처갓집은 일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니네 엄마도 일해. 그 일 나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지고 키우려고 해야지. 왜 자꾸 부모한테 기대려고 해? 니네도 성인이야. 야, 성인이면 성인답게 굴어. 이제는 부모고 부모답게 굴어야지. 야, 육아이직하면 한 달에 150만 원 나오는 거 몰라. 요즘은 나라에서 그렇게 지원해줘서 웬만한 회사 다 봤는데. 엄마, 야, 나도 결혼하고 애 낳았을 때 기억나 나는 공공산호 조리원 이용했어. 거기서 2주 있다가 나오자마자 혼자 해봤어. 당연한 거야. 자식 나왔으면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너 누가 부모를 당연히 부려먹어. 너도 옳게도 정신 차려. 엄마 얘네 이제 집에 오지 말라 그러고 가지도 마. 어디서 엄마 아빠를 협박하고 있어. 네 새끼는 니네가 키워. 엄마 이제 손주 못 보는 거예요. 손주 보고 싶으시면 내 매달 200만 원 보내주세요. 한 달에 200만 원 주고 손주 볼 일 없으니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엄마 아버지, 그리고 누나도 정말 너무해요. 우리가 오래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갈 때까지 5달만 더 봐달라는 건데. 그리고 안 그러면 도우미 구하게 200만 원만 지원해 달라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게 쉽다면 니들이 보면 되잖아. 그리고 니들은 그럼 엄마 아버지 나이 들면 모실 거야. 생활비 지원해 줄 거냐고. 근데 그럴 생각 추워도 없잖아. 우리도 이제 60대 초반이야. 백공삼 시대인데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니들한테 부담 안 주고 살지. 병원비에 관리비에 생활비까지. 니들한테 손 벌릴 생각 없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결혼할 때 3억씩 해줬다. 그거면 우리 할 도리 다 있어. 좋아요. 그럼 엄마 아버지 이젠 다시 안 와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간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밤도 다음 날도 전화를 계속했지만 순자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63세 박순자 씨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인 순자 씨는 가방끈이 길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오냐오냐 키운 아들이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만 기대려고 하는, 그리고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깝기만 해서 가슴 아픈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순자 씨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안양으로 이사와서 자랐습니다. 28살 때 소개로 지금 공무원이었던 남편을 만나, 그리고 2살 터울 딸과 아들을 낳아 벌써 출가를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해서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 살림까지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좋은 성적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안정적인 직장도 얻었습니다. 딸도 자립심 강하게 잘 커주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아이도 처음엔 참 괜찮아 보였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싹싹해서 큰 기대를 했지요. 내 딸 역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으며 가끔은 남편과 둘이 앉아 우리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다 싶었어요. 커피숍은 여전히 운영했지만 하루하루를 여유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결혼할 때도 순자 씨 부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각자의 길을 가게 될 때 부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든든하게 해줘야 된다는 남편의 이야기에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모아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랜 3월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에는 젊은 시절 포기했던 여행 참고 아껴낸 외식, 새 옷 하나 제대로 못 산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묵직한 한숨을 내쉬고 나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와 남편은 아들과 딸, 두 아이에게 똑같이 3억 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녀의 딸은 인천의 작은 평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자신이 모은 적금과 결혼 자금까지 합쳐서 간신히 계약을 했지요. 입주할 때는 벽지도 직접 고르고 청소도 손수하며 짐을 날랐고요. 그 모든 걸 아끼며 알뜰살뜰 살림을 꾸며나가는 딸의 모습이 순자 씨의 눈에는 짠하고 기특하게 보였습니다. 그 아들은 딸과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3억 원을 가지고 분당의 넓은 평수 전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넉넉한 평수를 고른다며 웃으며 설명하더군요. 그래도 딸과 아들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래도 가까이 있는 아들이 좀 더 자주 집에 찾아왔는데요. 아들은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어요. 엄마, 밥 있어. 오늘은 엄마 밥이 먹고 싶네. 아들은 여전히 어릴 때처럼 해맑은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갈비에 된장찌개, 엄마표 수육까지 넉넉하게 준비해서 먹이곤, 그리고 아들이 신혼집으로 돌아갈 때면 바리바리 싸주었습니다. 그래도 순자 씨 부부는 이제 큰돈 들어갈 것도 없고 남편의 연금과 순자 씨 커피숍 수익도 괜찮아서 여유가 있었거든요. 순자 씨의 가슴은 그때마다 아들 부부한테 베풀어 준다는 것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며칠 있으면 며느리 생일인데 뭐 해줘야 할까? 장난스럽게 웃으며 물어오는 아들에게 순자 씨는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순자 씨에게 세상에 무엇보다 값진 선물 같았어요. 아들은 여전히 순자 씨의 든든한 버팀목 같았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든든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반면 다른 결혼 이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독립심이 강한 성격 탓에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엄마, 네 잘 지내요. 걱정 말아요. 순자 씨는 딸에게 친정보다 시댁에 잘 하라고 했습니다. 내 딸이 시댁에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아들과 며느리도 배울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딸은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통화하는 사돈이 딸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리고 명절이면 선물도 보내주는 것을 곧이 딸은 그래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딸은 짧게 안부를 전하고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딸의 태도에 가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네, 하지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래서였을까? 순자 씨는 점점 아들에게 더 마음을 쏟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변함없이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순자 씨는 아들이 착한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그 며느리도 처음에는 밝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 순자 씨의 마음을 놓이게 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작은 틈새에서부터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초인종 소리조차 없이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뭐해? 배고파 죽겠어. 순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까지 덜덜 떨릴 만큼 놀랐습니다. 아들은 신발을 대충 벗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무심히 가방을 던져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고 안을 뒤적였어요. 어머님, 이거 남은 거예요. 가져가도 되죠? 며칠 전 시장을 돌며 고르고 골라 산 과일과 고기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반찬통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순자 씨는 한순간 목이 탁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스스로 가족인데 젊은 아이들이 살아보자고 발버둥 치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그렇게 변명하며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매번 냉장고가 텅 비워질 때마다 마음 한편도 함께 비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무렵이었어요. 커피숍에서 손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다 보면 어김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순자야, 네, 너의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야, 결혼하고 나면 부모는 그저 뜯어먹는 대상일 뿐이야. 적당히 거리 두고 살아야 돼. 절대 손주 봐주러 가면 안 돼. 그리고 고맙게 생각도 안 하고 내 몸만 병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 말들이 처음에는 참 서운하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알겠더라고요. 내 아들 며느리가 아무리 고맙고 사랑스러워도 결국 그들 인생이고 나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 살아줄 필요가 없다는 걸요. 어느 날 모처럼 만에 집에 온 딸이 아들 며느리가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저는 결국 폭발해 버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딸은 부르르 떨며 소리를 높였어요. 야, 너 뭐 하냐? 왜 집에 걸 가져가? 누나, 어차피 엄마. 근데 아빠 다 드시지도 않고 집사람이 음식도 잘 못하거든. 엄마, 왜 참아? 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게 놔둬? 옳게, 너 시댁에 이런 거 챙기러 오는 거야.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지. 난 시댁에 가서 주시는 것도 엄청 고맙게 생각하고 가져오는데 순자 씨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주먹을 꼭 쥐고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자기 집도 아니면서 지들 집처럼 굴잖아. 엄마 너무한 거야. 이건 딸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순자 씨는 애써 웃으며 딸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 가족끼리 뭘 그런 걸로, 그러니 오랜만에 왔는데 반갑게 맞아야지.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힘없이 삐걱거리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억지로 지은 웃음이었어요. 제 딸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딸이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알고 이야기해 준 것 같아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딸은 그래도 화를 사귀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딸의 기준에서, 그리고 순자 씨 기준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은 도가 넘는 수준이기는 했거든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렇게 다 퍼주기만 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딸은 한마디를 더 내뱉고는 거칠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씩씩거리던 딸은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 딸을 따라 나간 순자 씨는 딸을 달래면서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부엌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비워진 밥상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아들은 그래도 내 편이라는 기대를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딸이 했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냐오냐 키운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다음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을 애써 외면했어요. 다음 주말 어김없이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모르는 척 국을 끓이며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우리 고기 좀 가져갈게요. 냉장고에 있던 거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날 밤 순자 씨는 또다시 남편과 부엌 한가운데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래도 되는 걸까? 순자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남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해. 남편의 말에 순자 씨는 처음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꿀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허탈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순자 씨는 괜찮을 거라고 그저 그렇게 자기 위로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곧 산산이 부서질 운명이었나 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핸드폰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뜬 것을 보고 그리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우리 드디어 아기 생겼어. 아들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 아이고, 잘됐다. 정말 잘했어. 그래, 몇 주나 되었니? 너 애기하고 며느리는 건강하대. 조심해야 해. 한동안은 잘해주고 몸 조심하라고. 각별히 조심하라고 알려줘.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눈가가 벌써 촉촉해지는 걸 느끼며 순자 씨는 진심을 담아 축하를 건넸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손주 소식에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말에 집으로 아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아들, 엄마 출산 준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순자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설마 또 돈 얘기일까? 머릿속이 빠르게 복잡해졌어요. 아들, 딸이 결혼할 때 큰 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돈이 저는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써 침착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순자 씨는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많이 드는데?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예약해야 하는데 요즘은 다 좋은 데로 가야 된대. 분당에서 제일 유명한 곳으로 알아봤어. 순자 씨는 속으로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어요. 거긴 비용이 얼마나 해? 일주일에 1,000만 원이야. 2주 예약하려고요. 엄마 도와주실 거죠? 첫 손주인데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아들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총 2,000만 원. 그 돈은 결코 가벼운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였어요. 겨우 마음을 다 잡은 순자 씨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조리원도 있어. 무료에 가까운 데도 있고
공공기관이라 깔끔하더라고. 내 친구 며느리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좋았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무료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그 돈 아껴서 나중에 아기한테 쓸 수도 있고 좋지. 잘 생각해 보렴. 순자 씨는 이미 몇 번이나 그런 정보들을 찾아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근처 시청 홈페이지도 뒤지고 친구들에게 조언도 구했던 기억이 났어요.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 비싼 데로 갈 필요는 없잖니. 순자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아들은 대답 대신 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저는 곧이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좋은데 가고 싶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님, 이번에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더 이상 부탁 안 드릴게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순자 씨의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해. 그런데 2천만 원은 정말 큰 돈이야. 조심스레 현실을 이야기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설득은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도 아끼는 데까지 아껴서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은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된대. 그래야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그 말에 답답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래도 아기 용품은 너희가 준비하고 상후조리원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괜찮은 곳 알아보고 얘기할게. 순자 씨는 타협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도 서로 상처를 주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아들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부부가 돌아가고 난 후 순자 씨는 깊은 피로감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창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렸어요. 처음 손주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벅찬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과 불안만이 남아 순자 씨를 짓눌렀습니다. 순자 씨는 그렇게 혼자 생각하며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순자 씨는 부엌으로 갔어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어제 저녁에 끓여놓은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국자를 들어 국을 한술 떠보았습니다. 텁텁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아침 식탁을 사이에 두고 순자 씨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애들은 자기들 생각만 하지 우리 마음은 몰라. 순자 씨는 스누숨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어쩌겠어. 손주인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쓸쓸함이 짙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식은 부모한테 기대려고만 하는 세상 부모한테 무엇인가를 받아가려고 하는 시대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산후조리원 예약했어. 그거 아니면 자리 없대. 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보내줄게. 통화를 마치고 통장에 있던 적금을 깨서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송음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손주를 위해서야 수십 번 되뇌며 송금을 마치고 나니 순자 씨의 어깨가 청은망은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자 씨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도 깊은 잠에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창밖에서는 여전히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주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처음 손주를 품에 안았을 때 그 따뜻한 천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손가락 오물오물 꿈틀거리는 발가락 피부치라는 게 이렇게 가슴을 올리는 거구나 싶었어요. 다시 한번 설렘과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섭섭하게 군 일도 며느리와 있었던 작은 서운함들도 손주 얼굴 한번 보면 다 녹아버릴 줄 알았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 그래. 그래도 피부치인데 손주 얼굴 보면 서운한 마음도 다 녹겠지. 저는 이 아이에게까지 괘씸한 마음을 전가하고 싶진 않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주가 태어나고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2주간 머물렀습니다. 순자 씨가 1,000만 원을 지원해줬던 바로 그곳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조리원이었죠. 아들 이왕 지원해줄 거면 좋은데 해주자. 아들 며느리 고생한 거 보상이라도 해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조리원 태어나는 날 아들이 순자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며느리하고 아기 좀 데리고 집에 와주세요. 아기랑 며느리랑 이만 집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엄마가 며칠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한참을 주저했지만 결국 순자 씨는 또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이라 얼마나 힘들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지. 며칠이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아들과 며느리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주는 한 10간 강역으로 울고 며느리는 몸이 성치 않아 누워있기 일쑤고 그리고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미야, 너희 친정엄마는 어떠시니? 혹시 오실 수 있으면 하루라도 교대에서 좀 도와주시면 그랬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며 말하더군요. 네네, 어머님 엄마는 조리원에 하루 왔다가 그냥 가셨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요즘은 산후조리원 2주 있으면 다 회복되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습니다. 사돈은 하루 들렀다가 그냥 돌아가셨다니. 그럼 이제 순자 씨가 며느리 산후조리를 해줘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 짧은 10간 동안 사돈이 직접 순자 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차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은 산후조리원만 다녀오면 다 회복돼요. 그때는 가볍게 들렸던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실상은 순자 씨 혼자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어떤 말도 없이 순자 씨에게 의지했고 그리고 아들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순자 씨에게 기대했어요. 그날 밤 손주 재우고 나서 혼자 조용히 화장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가게 예약창을 들여다보다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며느리 앞에서 순자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해서 마치 오래 참아왔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내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애미야, 이제 나는 가게도 가봐야 하고 너희 둘이 힘을 합쳐서 아기를 봐야지. 이렇게 계속은 못 도와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었어요.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기색은 털끝만큼도 없었고 오히려 서운하고 얄밉다는 감정이 눈빛에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오히려 서운한 건 순자 씨인데도 말이죠.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정과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뜸해졌고
오던 카톡 메시지도 점점 사라졌고 찾아오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멀어지고 있다는 게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졌어요.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계속 끌어안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애써 평온한 척 웃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나 내일부터 가게 나가야겠다. 가게 못 나가 본 지도 오래되었고 니네 아버지가 나가고는 있지만 나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손님들도 기다리실 거야. 그런데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울 것 같은 얼굴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한 달만 더, 아니 5달만 더 계시면 6개월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5달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 달도 이렇게 힘든데 5달을 어떻게 할까? 그 순자 씨는 멍하니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진심으로 그 말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순자 씨 표정을 살피더니 조금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얘기, 엄마도 이제 복직해야 해. 올해 휴지하면 복직하기도 힘들어. 아기도 아직 어린이집 보내기도 힘들고 딱 5달만 봐줘요. 네,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가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기를 돌보는 것이 젊을 때야 체력이라도 되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기를 얻고 있으면 허리 아픈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친구들 말을 들을 걸 하는 후에도 이 순간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커피숍을 쉬면서 순자 씨와 남편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손님이 떨어질까.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걸 아들과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유지해야만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노후 준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그리고 그 가게는 우리 부부의 노후야. 니들이 우리 노후 책임질 거야. 순자 씨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그 순자 씨 굳은 표정을 보고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아기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컸던 건 지켜야 할 순자 씨 삶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자 씨는 짐을 쌌습니다. 한 달 동안 정리해 놓았던 물건 몇 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조용히 가방에 담았습니다. 손주가 자고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리고 가만히 손끝으로 공중에 손을 뻗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을 때 뒤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가 마음을 후벼봤지만 순자 씨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그 햇살은 부드럽고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나 청명해서 오히려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구두를 벗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주방에서 물컵을 닦고 있다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남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걱정과 긴장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마치 가슴속에 쌓여있던 먼지를 한꺼번에 털어내듯이
그리고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손주를 좀 봐달라고 했어. 도우미 비용도 못 내겠다고 말을 하다가 목이 콱 막혀버렸습니다. 울컥하고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삼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떨렸습니다. 지들이 낳은 애를 왜 우리한테 맡기려고 해?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지금 당장 얘기해야 해.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그 주저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말리고 싶었지만 남편의 눈을 보니 이미 결심이 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뭐 하는 거냐? 어떻게 부모한테 또 손을 벌리냐? 아들은 변명하듯 서둘러 말을 붙였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사정이 좀 어려워서 애가 아직 어려서. 그리고 남편은 아들의 말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져야지. 애 낳았으면 니들이 키워야지. 그 부모는 평생 니들 뒤치다꺼리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애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꾹꾹 눌러져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우린 이제 우리 인생 살 거다.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그냥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급하면 네가 쉬어. 네 부부가 번갈아 쉬든지 대출을 받든지 니네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 다신 엄마 힘들게 하지 마. 남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그 안에 담긴 서운함과 분노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한마디 말없이 그저 무겁게 깊게 감정의 엉덩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 절대 애들 얘기 들어주면 안 돼. 요즘 자식들은 우리하고 달라. 부모한테 바라기만 하거든. 그냥 모른 척하자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꾹꾹 눌러 담은 서러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뒤로 남편과 둘이 조용한 일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다시 열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쌓였던 허전함도 조금씩 사그라 들어갔어요. 오늘 남편이 외출한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벨소리에 고개를 들자 그리고 익숙한 얼굴이 문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걸레가 힘없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주위를 힐끔거리며 살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걸 확인하자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엄마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순자 씨는 한숨을 깊이 쉬고 카페 한쪽 창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쩐지 예전 어릴 적 혼나기 직전에 쭉 뼈대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마주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긴데?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복직하려는데 아기가 아직 어린이집 보내기엔 너무 어려. 우린 진짜 답이 없어. 그 말에 순자 씨는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눈을 껌뻑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딱딱. 석 달만 낮에 카페 비울 수 있는 날 있으면 잠깐만이라도 아기 좀 봐주면 안 돼. 석 달 정도면 어린이집에서 받아준다니까.
그리고 그때쯤이면 나도 회사 일이 좀 정리돼서 여유도 생길 것 같아. 돈도 매달 드릴게.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돼. 그리고 아들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자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초조하게 주먹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흔들리면 또다시 끝이 없을 거란 걸. 그리고 순자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니네가 힘들어도 엄마가 해줄 게 없어. 저는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이제 너희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인생도 소중해. 너도 내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해. 그리고 아들은 한순간 숨이 턱 막힌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감싸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순자 씨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방법은 너희가 찾아야 해. 너희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며느리하고 둘이 힘 합쳐서 해결해. 그게 진짜 가족이야. 너희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었던 건 너희의 선택이었잖아. 책임도 너희 몫이야.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은 결국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물론 가끔은 문득문득 손주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이, 그 따뜻한 천이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너 지금 울컥하는 감정에 휘둘리면 또다시 끌려간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애써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리고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려던 순간이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마음만 먹고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니 아들은 여전히 예전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거예요. 잠금 해제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짜증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품에 안긴 손주는 칭얼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짜고짜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답이 없어서 왔어요. 애엄마는 복직해야 하고 도우미 구할 돈은 없고 손주 봐줄 수 없으면 대신 도우미 비용이라도 보내주세요. 요즘 도우미 쓰려면 최저가가 월 200만 원이야. 말끝마다 짜증과 억울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200만 원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비용을 우리가 돼야 한다고. 아들은 마치 세상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엄마 때문이잖아요. 엄마가 5달만 더 있어 줬으면 됐잖아. 그랬으면 이렇게 급하게 돈 쓸 일도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려는데 가슴이 콱 막혀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들은 한술 더 떠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주를 안 봐주시고 도우미 돈도 안 대주시면 앞으로 저희 명절에도 안 오고 생신에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협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 품고 키운 아들이 지금 저에게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만 쿵쿵 울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옆에서 며느리는 어깨를 들썩이며 손주를 꼭 끌어안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한쪽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파왔지만 이젠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죄책감에 끌려다녔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네, 순자 씨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그래, 안 온다고 이제 오지 마. 부모한테 바라기만 하는 아들. 녀석 필요 없다. 오지 마. 아들은 놀란 눈으로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당황과 약간의 두려움이 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너희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살겠다. 존주 얼굴 못 보면 아쉽긴 하겠지만 내 인생을 너희한테 저당 잡히고 싶진 않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입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늘 조용하던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 낮게, 그러나 깊은 울림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너희더러 애 낳으라고 그랬냐. 순간 아들도 며느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니네 애 키우는데 우리 인생까지 팔아야 돼. 부모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고 못 해주면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어디서 조건을 걸어.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 부모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버릇. 오늘 이 자리에서 고쳐 남편의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음질했지만 금세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데, 소란이야. 딸은 상황을 대충 눈치채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에게 다가섰습니다. 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육아 일찍 하면 한 달에 250만 원 나오는 거 몰라. 요즘은 나라에서 그렇게 지원해줘서 웬만한 회사 다 봤는데 아들은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딸은 고개를 돌려 손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도 결혼하고 애 낳았을 때. 기억나. 나는 공공산호 조리원 이용했어. 거기서 2주 있다가 나오자마자 혼자 해봤어. 당연한 거야. 자식 나왔으면 자식은 자기가 키워야지. 너 누가 부모를 당연히 부려먹어. 너도 옳게도 정신 차려. 엄마 얘네 이제 집에 오지 말라 그러고 가지도 마. 어디서 엄마 아빠를 협박하고 있어. 네 새끼는 니네가 키워. 딸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숨을 고르고 다시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옳게도 그 정도는 해야 부모가 되는 거야. 진짜 부모라면 엄마 아빠 힘들게 해서는 안 돼. 그 순간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 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가 몇 번 찾아왔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를 외면하고 나니 처음엔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아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손주의 작은 손이 눈앞에 아름거렸습니다. 자꾸 따뜻했던 체온 울먹이는 얼굴, 손끝에 전해졌던 미세한 숨결까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문득문득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일 때면 마음이 짠했습니다. 모질게 대한 게 아닌가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스스로를 원망했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손님을 맞으며 바쁘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그 허전함도 조금씩 묻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남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소중한 거야. 이젠 서로가 서로를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정리되는 건 그리고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습니다. 늦은 오후 커피숍 문을 닫으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있는 이름 아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과는 다르게 작고 떨려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땐 정말 정신이 없었어. 우리가 너무 몰랐어.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괜찮으면 주말에 저는 애기 데리고 인사드리러 갈게요. 가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그래, 주말에 와라. 돈 얘기하려면 손주봐 달라고 할 거면 오지 말고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오히려 10분 일찍 도착해 그는 현관 초인종을 조심스레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십자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안녕하세요. 며느리도 고개를 깊이 숙이며 따라 인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심조심 손주를 품에 안고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곤이 잠든 아이를 보니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건강하게 잘 컸네. 무심코 나온 순자씨 목소리에 아들과 며느리 모두 그는 울컥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주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 작은 생명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조심조심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아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는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인생을 생각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정말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신 엄마한테 부담 드리지 않을게요. 누나한테도 미안하고요. 누나가 몇 번이나 전화했더라고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인 차에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경계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서로 기대지 말자. 서운해하지 말고 너 기대하지도 말고 그저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자. 그래야 가끔 얼굴 보는 것도 즐거울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잠에서 깨어 작은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순자 씨는 망설이다가 살며시 손을 뻗어 손주의 작은 손등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한 10간 정도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눈 뒤 그리고 손주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들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전처럼 가슴이 미워지거나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 적당한 기대. 그 안에서 서로를 지키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삶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해도 내 삶을 내어주면서까지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는 것. 순자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서로 기대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 근데 그게 진짜 어른이 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아보는 순간 참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언젠가는 스스로 일어나고 걷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진짜 사랑은 그 성장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이제 순자 씨는 남편과 둘이서 조용하지만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네, 늘 늦게 배운 인생 공부였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기대에 죄책감에 만약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었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